안녕하세요. 2021 KB증권 프리미어 서밋 12회차 시작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KB증권 윤유림입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의 이동을 책임지는 수단은 단연 자동차였죠. 이 포드의 모델 T 이후 대량 생산 체제에서의 자동차는 인간의 운송을 책임져 왔습니다. 이랬던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위주였던 자동차 시장은 이제 제조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이 사물과 사람, 그리고 이동수단을 연결하는 이 시스템 중심이 되는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우리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꾸고 또 새로운 가치를 탄생시키지 않을까요? 오늘은 KB증권 리서치센터 강성진 연구원님 모시고 이 모빌리티 산업이란 무엇이고 그 미래를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진 연구원님, 지금 바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KB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자동차 산업, 운송 산업, 그리고 모빌리티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강성진입니다. 오늘 프리미어 서밋 제12회차 모빌리티 시대가 온다라는 주제로 1시간 동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인트로 들으셨죠? 이 모빌리티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왜 우리는 모빌리티 산업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먼저 시장의 규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전 세계의 자동차 시장의 규모가 대략적으로 연간 3.8조 달러 규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빌리티 산업이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미약하지만 앞으로 잠재적으로 5.7조 달러까지 커질 수 있다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우리 곁에 모빌리티 업체들의 씨앗들이 자라나고 있는데요. 어떤 업체들이 있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먼저 죽스라는 회사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 죽스라는 회사는 아마존에서 최근에 인수한 자율주행 차량 개발 회사예요. 원래는 조그만한 그 셔틀 같은 거를 이제 자율주행으로 개발하는 그런 회사였고 한때는 32억 달러 규모의 가치로 시장에서 평가를 받았었는데 지난해에 이제 코로나 등등으로 인해서 경영 상황에 좀 문제가 생기면서 아마존으로 인수됐던 경우 12억 달러로 비교적 싼 가격에 이제 매각이 됐었죠. 다음으로 또 하나 살펴보면은 모셔널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모셔널은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모셔널은 현대차 그룹이 앱티브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와 합자해서 만든 자율주행 개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아직은 매출을 본격적으로 내지는 못하고 이제 제품의 프로토타입 정도만 만들고 있는 회사들인데 모셔널 같은 경우에는 설립이 될 때 40억 달러 규모의 가치로 평가를 받고 설립이 됐습니다. 물론 상장돼 있지 않죠. 그러니까 그 당시 설립 당시에 이제 가치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빌아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모빌아이라는 회사는 2016년에 인텔에서 인수를 합니다. 모빌아이가 뭐 하는 회사냐면 우리가 요즘에 자동차를 타면 차선을 유지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앞에 갑자기 장애물이 차가 끼어들면 브레이크를 쾅 밟아준다든지 이런 주행 보조 기술들이 많이 발달하고 있잖아요. 그런 기능들을 구현해주는 칩셋들을 개발하고 솔루션을 만드는 그런 업체인데 2016년에 인텔이 이 회사를 150억 달러에 인수를 해간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이런 주행 보조 기술들의 시장의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이 모빌아이의 성장이 계속됐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이 가치가 이거보다는 더 커져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웨이모입니다. 웨이모라고 하시면은 잘 못 들어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구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웨이모는 구글의 자율주행 사업 하나의 사업부였어요. 이게 알파벳이라는 회사가 구글의 모기업이지 않습니까? 이 회사가 지금 현재는 구글에서 떨어져 나와서 알파벳이라는 홀딩 컴퍼니 밑에 자회사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매출을 특별하게 많이 발생시키지는 못하는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는 그런 회사이기는 하지만 이 자율주행 기술에 있어서는 가장 앞서가고 있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게 이제 웨이모입니다.
다음에 이제 엑스팽이라는 회사는 중국의 전기차 만드는 회사고요. 자율주행 기술도 같이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고, 이런 회사들이 약 300억 달러 정도의 가치를 평가를 받고 있는데, 현대차가 달러 기준으로 하면 한 360억 달러 정도의 가치니까 현대차 정도의 규모의 그 시장 가치를 이미 평가를 받고 있는 업체들이 다수 있다,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사실 현대차보다 더 큰 가치를 평가받는 업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랩이라는 회사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동남아시아 쪽에서 뭐 동남아시아의 우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 모빌리티 관련된 사업을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동남아시아를 이제 베이스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아직 상장하지 않았어요. 상장하지 않았는데 가치가 한 390억 달러 정도로 평가될 거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페라리 정도의 크기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디디, 중국 주식 좀 보시면 이제 디디라는 것도 많이 익숙하실 텐데 한 430억 달러 정도의 가치를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 주식은 최근에 중국에서의 규제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주가가 많이 좀 눌려 있는 뭐 그런 상태고, 사실 디디는 현존하는 모빌리티 업체들 중에서는 규모가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모빌리티 업체들의 사이즈를 뛰어넘는 업체들이 계속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업체 우버가 나오죠. 우버는 현재 상장되어 있는 시가총액이 760억 달러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자동차 산업과 이제 저희가 비교를 해서 자동차 업체는 제가 녹색 막대로 표현을 드리고 있는데, 자동차 산업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큰 형님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뭐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1,400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고,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3,000억 달러의 크기의 시가총액을 인정을 받고 있죠. 하지만 이 모빌리티 업체에서의 최강자 누구일까요? 우리 머릿속에 나오는 하나 아직 안 나온 회사가 있죠. 테슬라. 테슬라는 거의 800억 달러 수준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현대차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현대차가 시가총액으로는 테슬라의 20분의 1 수준인데,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3.5조 원이 나왔어요. 테슬라는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원화로 환산을 하면 2.1조 원이 나왔습니다. 현대차가 한 50% 정도 더 큰 이익을 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반대로 20배가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 무슨 차이가 이 시가총액에 큰 역전을 가져와 있느냐? 바로 모빌리티 시대에 누가 주도권을 가져갈 거냐에서 테슬라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시가총액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모빌리티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모빌리티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주변에서 대답을 딱 듣기가 쉽지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전기차를 얘기하는 건가? 자율주행을 얘기하는 건가? 차량 공유를 얘기하는 건가? 되게 그 명확한 답을 들으시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모빌리티 산업을 제대로, 그러니까 모빌리티 산업이 무엇을 하겠다, 그 이상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 세상이 아직 여기 도래해 있질 않아요. 이 시대에 아직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모빌리티 시대의 업체들이 어떤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직장인의 하루의 이동에 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왼쪽에 보시면은 이 사람이 이제 그 집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차를 몰고 회사를 가죠. 그래서 업무를 봅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외근을 가요. 그럼 거기도 자기가 차를 몰고 가겠죠. 그리고 퇴근을 할 때는 이제 집에 가기 전에 뭐 먹을 것도 사야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집에서 필요한 물건들이 있으면은 쇼핑몰 같은 데 들러가지고 물건을 사서 들어갈 수 있겠죠. 이 모든 과정에서 차를 타고 다닌다면 운전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외근을 나가는 곳이 먼 곳에 있는 거라면 그럼 뭐 KTX를 예약을 하든지 뭐 이런 계획을 짜는 작업들도 사람이 직접 다 해야 되는 거고요. 쇼핑도 당연히 직접 해야 되는 거고, 사람은 이동과 관련해서 많은 일들을 시간과 에너지를 현재 쏟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주 고액 연봉자다. 그래서 나는 얼마든지 돈을 쓸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귀찮은 일들을 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미 많은 분들이 이런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니죠.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아니고. 자, 보시면 자기가 언제
어디를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주는 플래너가 이제 존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운전기사가 따라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차에 타고 이동하시는 동안에 운전하지 않으셔도 되고 뒷자리에 앉아서 쉬시거나 다른 일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운전사가 있어야 될 거고요. 이동을 할 때마다 그 운전사가 쫓아서 다녀야 될 거고, 퇴근 전에 내가 쇼핑을 하고 싶다. 근데 그 물건을 사오는 일도 내가 직접 하기 싫다라고 그러면 플래너가 어떤 물건을 살 건지를 운전기사한테 전달을 해서 그 기사가 그 소비자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쇼핑몰 가가지고 막 사가지고 퇴근 시간까지 이제 회사로 돌아와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이 소비자를 태우고 집으로 돌아와야 될 겁니다. 이 정도의 서비스를 현재 시대에서 구현을 하려면 저희의 추정으로는 월간 6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전속 기사가 붙어야 되고, 그리고 플래닝을 해줄 수 있는 비서가 붙어야 되고, 차량도 이제 유지를 해야 되고 등등을 했을 때 저희는 6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고 있고요. 계산 내역은 저희 이번 달 8일에 나온 리포트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모빌리티 업체들은 여기서 이러한 비용들을 크게 줄일 수 있다라는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업체들이에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구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미 그 실생활에서 구글 캘린더 뭐 이런 것들 많이 쓰고 있잖아요. 구글 캘린더에 우리 막 일정 어디가 언제 어디 가고 언제 어디 가서 누구 만나고 이런 것들 막 입력을 하면 이 그 발달된 캘린더들에서는 그 저희가 입력한 뭐 점심 식당 이런 거 식당 이름만 입력을 해도 위치가 어딘지까지 다 저장이 되는 이런 정도까지 캘린더들이 발달을 했는데, 아마 모빌리티 시대가 되면 소비자들은 그런 일정 입력 정도를 해주면 될 겁니다. 그럼 모빌리티 업체가 오늘의 필요한 차량 이동에 대해서 배차를 다 이제 계획을 세워주겠죠. 그리고 그 차량은 사람이 운전해주는 차가 아니라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서 무인화돼서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그런 차가 될 거고, 출근을 한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동의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그 사람을 한번 태우고 나서 이동하고 나면 그 차는 제 차가 아니라 공유되어 있는 차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다른 사람들의 이동 수요를 막 충족을 이동을 시켜주고, 그리고 저도 다음번 이동을 할 때는 그 중에서 어느 차가 될지 모르는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차를 타고 다음 위치로 이동하는 이런 일들이 아마 구현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차를 공유하고, 그리고 차를 유지하는 비용들을 이제 쉐어함으로써 비용을 아마 떨어뜨릴 거다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일반인의 이동의 이 소비자의 이동 과정에서 마지막에는 쇼핑몰에 들어서 물건 사오는 거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무인화가 되면 이 차가 어차피 제가 타고 온 차가 그 물건을 실어와야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어떤 제약을 받지 않고 필요한 어떤 그 물건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이마트 이런 쓱닷컴 이런 데서 주문을 하면 이마트에서 이렇게 큰 봉투에 담아 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유통업체들은 그 정도의 준비만 해놓고 모빌리티 업체가 어레인지한 차가 가서 그 물건을 차에다 실어 놓겠죠. 그리고 그 차가 퇴근 시간 되면은 딱 맞춰서 회사 앞으로 와서 사람을 태우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을 만들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정한 이때의 그러니까 모빌리티 기술들이 다 완성이 된 다음의 상황이겠죠. 그 다음에 이런 서비스를 모빌리티 업체들이 구현을 할 때 월간 약 3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거다라고 이제 추정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 10,000원 정도라고 하면, 물론 이제 신입사원들이나 이런 정도에서는 이것도 뭐 작은 비용은 아니겠지만 이 서비스가 제공하는 편의에 비해서는 굉장히 싼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빌리티 서비스라는 게 완벽하게 기술적으로 완성이 되면 누구나 차를 사서 직접 운행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보다는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로부터 그날그날에 필요한 이동 서비스를 구독하는 방식으로 아마 사람들의 생활이 많이 바뀔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 절감이 어떻게 그렇게 600만 원대의 비용을 이제 30만 원대로 줄일 수 있겠느냐? 핵심은 제가 생각할 때는 자율주행입니다. 왼쪽 차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차량의 운행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고요. 당연히 이 부분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로 대체를 하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한번 개발하고 나면은 추가적으로 변동비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뭐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비용이 n분의 1이 되면서 0에 가까운 비용으로 수렴을 하겠죠. 그러면
이 택시 운전에서 들어가는 기사에게 가는 비용이 예를 들어 없어진다. 그러면 비용이 85%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그 차량의 자율주행이 가능해지면 공유도 훨씬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유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이미 많은 모빌리티 업체들이 최적의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차가 한번 이동을 수행을 한 다음에 그 차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좀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차가 이동을 해야 될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필요한 사람이 여기까지 막 걸어오든지 아니면 뭐 버스를 타고 오든지 뭔가 이 번거로움이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을 자율주행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면 차량을 여러 사람이 돌려 쓰는 게 쉬워지겠죠. 그래서 차량 공유도 원활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른쪽 차트에 있는 경기연구원에서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차량의 보유와 관련된 비용이 소유 형태, 보유 형태에서 공유로 바뀌었을 때 40%가량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비용이 일단 80% 정도가 줄어들고 그리고 그 고정비에 해당되는 부분이 또 40%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이동과 관련된 비용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완성 이후에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요거를 좀 명확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미국의 자동차공학회라는 곳, SA라고 하는 곳에서 자율주행의 단계를 0단계부터 5단계까지로 세분화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0단계는 아무런 자율주행 기능이 없는 것을 얘기하고요. 1단계와 2단계는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이 상용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선을 지켜준다든지 아니면 긴급 브레이크를 밟아준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들인데 일단 이 레벨 1과 레벨 2에서는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해야 돼요. 사람이 전방을 안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계속 보고 있어야 되고 거기서 무슨 차량의 어떤 그 주행의 보조 기능들이 이 사람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메워주는 정도의 역할만 하는 거죠. 이제 레벨 3으로 가면 레벨 3에서는 운전의 주체가 이제 자동차로 넘어갑니다. 자율주행이 기본이 되고요. 다만 사람은 계속해서 그 운전석에서 대기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방을 계속 주시할 필요도 없고 뭐 약간 딴짓을 하고 있어도 되기는 하는데 차가 나 운전 못하겠어. 사람 빨리 네가 운전해라고 시그널을 보내면 바로 운전자가 핸들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은 돼줘야 돼요. 이건 이제 중간 단계에 그러니까 그 사람에 의한 주행에서 자율주행으로 넘어오는 중간 단계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한다면 레벨 4 이상을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가 되면 이 수준이 되면 차가 자율주행을 하는데 사람이 개입할 필요가 없는 차들이 됩니다. 근데 레벨 4와 레벨 5의 차이는 레벨 4는 정해진 구역 안에서만 예를 들면 서울시 내 이런 식으로 영역을 제한해서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거고 레벨 5는 전국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4와 5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게 도입이 됐을 때 기존의 모빌리티 업체들의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버의 사례를 가지고 한번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요. 우버가 2022년에 그 소식으로 다 바뀐다. 우버 택시가 자율주행으로 다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이 두 번째 있는 우버 기사에게 나간 비용이 고스란히 우버의 매출액으로 인식이 될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대규모 흑자를 보는 회사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버 같은 회사가 계속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규모의 시가총액을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거는 이러한 그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를 했을 때 이 회사들이 크게 이익이 개선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예로 자율주행 기술이 도입되었을 때 소비자가 또 어떤 효용을 누릴 수 있느냐? 이 테슬라가 발표했던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테슬라가 이제 그 오토데이라는 걸 하면서 로봇 택시를 우리가 앞으로 운영을 할 거다 이런 걸 비전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테슬라 차량을 구매한 사람이 자기의 차가 쉬는 동안에 이거를 택시로 공유하게 만들어주면 1년에 최대 3만 달러까지 이익을 받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차를 보유하고 있는 차를 공유를 해주면 3천만 원 넘게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웬만한 차를 하나 살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 최대로 봤을 때는 그 정도까지도 벌어들일 수 있다. 이런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앨런 머스크라는 분은 좀 뭐든지 과장해서 얘기하고 먼 미래의 일들을 당장 되는 것처럼 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걸로 좀 유명하기는 하죠. 하지만 어쨌건 간에 이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목적지는 소비자들도 이 카쉐어링을 통해서 추가적인 어떤 금전적인 이익을 보게 해주고 그 기술을 자율주행과 쉐어 기술을 통해서 달성하도록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런 자율주행 모빌리티가 경제적으로만 매력적인 게 아니라 안전과 관련해서도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와 관련된 비용은 연간 26조 원 수준이라고 해요. 그리고 미국의 NHTSA의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원인의 94%는 인간에게서 발생을 하고 그 중에서 85%는 제대로 문제를 못 보든지 아니면 판단을 잘못하든지 뭐 행동 그러니까 뭐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엑셀을 밟았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문제에서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자율주행 차량은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운전을 하면 사람은 전방 180도는 볼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주의력을 가지고 있는 각도는 한 30도, 40도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자율주행 차량은 360도 방향으로 카메라와 센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방향에 대해서 인간으로 치면은 전방에 대한 그 집중력을 다 발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센싱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야간에도 사람은 한 45m 정도까지 물건이 가까이 오지 않으면 인지를 못한대요. 뭐 차를 타고 갈 때. 근데 자율주행 차량은 250m까지 5배 정도를 내다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브레이크를 밟으려면 최소 1.6초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율주행에서는 0.5초 정도로 3배 정도로 그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차량의 안전도를 높이는데도 자율주행이 기여를 많이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를 소유하고 유지하는 비용을 쓰고 그리고 내가 직접 운전하면서 거기에 집중력을 쓰고 그 시간을 또 낭비를 하게 되고 이런 것보다는 그보다 더 싸고 훨씬 싸고 또 안전한 그런 모빌리티 서비스가 있다면 그걸 쓰게 될 가능성이 높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차는 이게 그 소유하는 거에서 만족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없어질까?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의 이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뭐 90년대 정도가 되겠죠. 그때만 하더라도 좋아하는 가수가 음반을 내놓으면 저는 빨리 가서 샀어요. CD를 사건, 테이프를 사건, 저는 뭐 LP판도 사봤었는데 그렇게 그 당시에는 그런 그 음반이라는 게 단순히 음악을 듣는 거에 이상의 효용을 저한테 줬던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표지가 이렇게 이쁘게 나왔어. 그럼 막 이렇게 만족하고 막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의 아버지 세대들은 그런 뭐 명반이나 이런 것들을 쫙 모아놓고 하는 것들을 하나의 취미로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서 과연 1년에 앨범 뭐 음반 얼마나 사시나요? 저는 몇 년 동안 안 산 것 같거든요. 제가 가끔씩 사는 거는 되게 옛날 음반, 근데 뭐 골동품 가게에서 나온 그런 것들은 사는 경우가 있어도 최근에 나온 가수들의 음반은 음악은 듣더라도 음반은 사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 음반을 사서 듣던 방식에서 이미 그 매체가 MP3로 바뀌고 스트리밍으로 바뀌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팟 같은 거에서 이제는 스트리밍하는 그런 서비스들로 쭉 계속 바뀌면서 예전에 누리던 그 음악 서비스보다 훨씬 더 편하고 더 싸게 음악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이 막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과거에는 소비 자체를 어떤 의미를 부여를 하던 그런 산업에서도 소비보다는 그 효용에 맞춰서 생활의 그 소비의 방법을 바꾸는 그런 일들이 저는 음반 산업에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동차 산업에서도 이 정도의 경제성의 개선과 이 정도의 편의성이라면 사람들이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하는 쪽으로 옮겨가지 않겠나, 상당 부분 옮겨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그러면 언제 이런 모빌리티 업체들이 등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만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자율주행을 달성하기 위한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웨이모의 길이고요. 두 번째는 테슬라의 길인데요. 둘 다 매우 어려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먼저 웨이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웨이모는 구글에서 태어났다 그랬잖아요. 구글은 이게 정보의 바다인 거죠. 그러니까 정보를 굉장히 많이 수집하는 걸로 그 웨이모는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글 같은 경우에는 검색으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이터들을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빨리빨리 찾아주는 그런 걸로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별걸 다 검색을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구글 어스 이런 거 보면은 뭐 지구 어느 곳에라도 위성 사진으로 그 지역을 땡겨서 볼 수가 있고, 또 많은 지역에서는 이제 그 지역에 실제로 도로에 내려가서 주변을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건물들을 3D로 모델링 해가지고 지도에서 입체로 보여주고 이런 굉장히 그 데이터를 세상의 모든 걸 다 데이터화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을 보여주는 게 구글이지 않습니까? 웨이모도 그런 DNA를 타고났어요. 그래서 웨이모의 자율주행 차량은 고성능 센서로 막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라이다, 그러니까 레이저로 이제 스캔하는 그런 라이다라든지 레이더 이런 것들을 막 여러 개씩 장착을 해놓고, 그리고 카메라도 수십 개를 장착을 해가지고 현재 웨이모가 테스팅하고 있는 자율주행 차량은 40개 정도의 센서를 장착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웨이모는 그 주변의 지도, 그러니까 주변 상황도 우리가 뭐 내비게이션에서 쓰는 정도의 지도라든지, 아니면 구글 어스에서나 뭐 네이버 맵 이런 정도에서 확인되는 지도 정도가 아니라 훨씬 상세한 지도를 만들어서 그 지도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센서로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그런 차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를 지나가면서 우리도 운전을 할 때 보면은 여기서 어느 정도 가면 어떤 표지판이 나오고, 그 표지판에서 우회전하면 우리 집 방향이야,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처음에 기억을 해놓잖아요. 나중에는 뭐 습관적으로 쭉 쉽게 가지만 처음에 길을 잃기 때는 그런 식으로 가잖아요. 웨이모의 차량은 그렇게 주변의 표지판 이런 거 다 읽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어떤 머신러닝 모델을 통해서 이걸 학습하는 게 좋은지까지도 기계한테 막 맡겨가면서 이런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수많은 자율주행 기술 개발 업체들 중에서 웨이모는 이 가장 앞선 것으로 일단 평가는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은 거의 0이라는 거, 아직까지는 상용화를 한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를 이제 보여드리면, 테슬라는 구글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구글에서 만드는 자율주행차는 완벽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성능을 갖추지 않으면은 시장에 내놓지 않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테슬라는 인류를 구원하겠다 이런 생각이 강해요.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의 캐릭터일 수도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직접 운전을 하느라고 사고도 많이 나고 있고, 그러니까 더 안전한 풀 셀프 드라이빙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장착한 차를 빨리 제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구를 더럽히는 내연기관 차들도 지금 다니고 있으니까 그것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든 전력으로 충전되는 전기차를 타고 다니게 할 거야 라는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술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지금보다는 낫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을 만들어서 팔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테슬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는 팔리는 차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고성능의 센서를 톡지톡지 달아가지고 다니면은 가격이 너무 비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회사가 추구하는 거는 카메라 8개 정도만 딱 달고, 거기서 촬영되는 이 영상 정보만 고도로 처리를 해가지고 그 웨이모나 이런 데서 하는 거와 같은 또는 그 이상의 주행 성능을 갖추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트레이닝을 하고 있어요. 욜로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욜로는 너는 단 한 번만 본다. You only look once예요. 그래서 한 번 그냥 사람은 보고, 이렇게 사람들이 운전을 할 때도 눈으로 보고 운전을 하는 거지, 사람이 무슨 레이더나 레이저 센서 이런 걸 가지고 운전을 하느냐, 눈으로 보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거와 동일한 정도의 데이터 수준만 가지고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고요. 지도도 웨이모처럼 고성능 지도를 딱 만들어 놓고 다니는 게 아니라 카메라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자기가 지도를 그리면서 다녀요. 그러니까 훨씬 좀 부정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엄청난 데이터들을 동시에 처리를 해서 이런 주변 정보의 수집이나 지도를 제작하는 그런 것들을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도록 딥러닝의 기술을 이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딥러닝이라는 거는 머신러닝의 일종인데, 저도 사실 요즘에 이런 거 공부하면서 새로운 부분들을 공부를 하는 건데, 머신러닝이라고 하면은 무슨
반복적으로 사진을 줘요. 고양이를 줬다 그러면 고양이는 다른 동물과 비교해서 귀의 길이는 어떻고 눈의 모양은 어떻고 이런 그 속성들에 대해서 사람이 정해주고 그러면 이 그림을 딱 줬을 때 얘는 고양이야 개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그게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한다면 딥러닝은 그런 조건들을 주지 않아요. 그냥 고양이 사진, 개 사진 막 보내주고 이건 고양이, 이건 개, 이건 고양이, 이건 개. 그러면 계속 학습을 한 다음에 그러면 이 컴퓨터가 고양이는 수염은 어느 정도 길이고 눈은 어떤 모양이고 귀는 어떤 모양이고 이거를 다 찾아내는 거죠. 그 어떤 걸 봐야 되는지부터 컴퓨터한테 맡기는 그런 게 이제 딥러닝, 머신러닝 중에서도 그런 변수들을 컴퓨터한테 맡기는 거. 그게 이제 딥러닝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딥러닝이 제가 알고 있는 한으로는 일반적인 머신러닝보다는 더 성능이 우수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낼 수 있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데이터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테슬라의 강점이 뭐냐면 테슬라는 실제로 차량을 분기에 20만 대, 뭐 3분기에는 지금 22만 대까지 팔 거다라는 얘기가 오늘 뉴스가 나왔는데 이런 정도의 차를 계속 팔고 있고 그 차들이 계속 돌아다녀요. 그리고 그 차들이 설령 자율주행, 그러니까 오토파일럿 모드가 아니라 할지라도 계속 안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어요. 차가 다니는 동안에.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어떤 주행하고 사람이 다른 방향으로 운전을 했을 때 왜 그렇지를 스스로 계속 학습하고 있습니다. 섀도우 모드에서 계속 그런 학습을 계속 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테슬라에 있는 슈퍼컴퓨터를 보내가지고 계속 학습을 시키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웨이모나 다른 어떤 업체들도 그렇게 많은 테스팅 차량을 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 양에 있어서는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고 딥러닝을 이용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에 더 유리한 위치에 와 있는 게 사실인 거죠. 그리고 테슬라의 또 하나 굉장히 큰 강점은 이 회사가 여태까지 내놓은 소프트웨어나 어떤 그 차량에서의 어떤 기술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팔리는 것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행의 보조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들 사람들이 필요로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완벽한 자율주행 차는 아닐지라도 약간의 낮은 수준의 기술이라도 이거를 매출을 내면서 이 서비스를 강화를 시켜가고 있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은 그냥 돈을 때려 넣기만 하고 매출액을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외부에서 펀딩을 받으면서 자율주행을 개발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자기가 스스로 이제는 현금을 창출해 나가면서 그리고 또 주식시장에서도 스스로 자금을 계속 조달을 하면서 이런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와 웨이모는 굉장히 다른 방향에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한참은 더 학습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지도는 미국의 애리조나주의 피닉스 그 중에서도 이제 챈들러라고 하는 지역의 중심으로 해서 빨간색 사각형을 제가 그려놨는데 여기가 현재 웨이모가 실제 자율주행 차량의 테스팅을 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서는 누구라도 웨이모의 차량을 이용해서 무인 택시를 한번 이렇게 테스팅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 달에 이 웨이모가 만든 이 자율주행 차가 도로 주행 중에 공사장 라바콘을 인지를 못해가지고 교통을 꽉 틀어막고 한 10몇 분 동안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어요. 라바콘이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그 공사장에 차선을 이제 그 무시하고 차선을 이렇게 좀 옮겨서 이렇게 인식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은 그걸 다 이해를 하고 가잖아요. 근데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든 웨이모의 자율주행 차량이 저걸 인지를 못해가지고 문제가 도로교통 문제를 일으켰던 거죠. 그리고 이 모빌리티 업체 중에서 우버 같은 회사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서비스 지역을 도시를 넓혀갔어요. 굉장히 빠르게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이제 서비스 영역을 넓혀갔는데 웨이모는 굉장히 더딥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택시를 서비스를 이 챈들러 지역에서 2020년 말에 지금 차량을 이제 도입을 했었거든요. 그 다음이 이제 올해 8월 달에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추가가 돼가지고 1년에 하나 정도 지금 늘려가는 건데 그것도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지역의 상세 지도, 그러니까 고해상도 지도를 다 만들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나마 이제 날씨 좋고 비 적게 오고 이런 지역들로 들어가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눈 많이 오거나 뭐 습한 지역, 안개 많이 끼는 지역들까지도 과연 들어가려면 얼마나 더 많은 정보 수집과 소프트웨어의 그 개선이 필요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과연 이 속도로 해가지고 테스팅 영역 주차를 늘리는 거를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좀 받고 있는 거죠.
자, 테슬라의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너무 많이 죽고 있어요. 지금 2016년 이후로 벌써 10명의 사람이 이제 사망을 했고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라고는 오토파일럿과 관련돼서 10명의 사람이 죽었고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 FSD라는 게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하니까 완전 자율주행인 것처럼 보이고요. 오토파일럿에서 오토가 그 오토노머스나 오토메이티드 해서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레벨 4나 5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이 아니라 레벨 2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 그러니까 주행 보조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그 앨런 머스크는 틈만 나면은 앞에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풀 자율주행 서비스가 올해 안에 가능할 거다, 2021년 안에 가능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캘리포니아 DMV라고 하는 이 그 도로교통국 그 캘리포니아 주에서 그 정부 당국 주정부죠.에서 그 테슬라의 그 엔지니어들이랑 미팅을 했는데 그 엔지니어들이 얘기한 얘기가 이제 나중에 뉴스화가 된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레벨 2 수준이고 레벨 5를 가려면 뭐 몇만 시간 동안에 한 번 정도의 그 차량의 멈춤 현상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올해 안에 그 정도 수준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엔지니어들은 사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자율주행이나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에 의해서 굉장히 앞서 나가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고 분명히 앞서 나가고 있는 업체들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자율주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이 회사는 아직 만들어냈고 판매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소비자들한테는 그런 것처럼 인식되도록 팔아왔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들이 막 운전하다가 잠들고, 여기 지금 글에 막 나와 있죠. 뭐 그 운전자들이 이렇게 부주의를 하게 되면서 차가 사고를 해서 사람이 죽고 이런 일들이, 이런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테슬라가 비난받는 그런 여지가 있죠. 그리고 이 또 하나는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레벨 4 이상의 완전 자율주행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는 레벨 1, 2, 3, 4 이런 식으로 올려가면서 이제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걸 두고 이제 이런 식으로는 기술 개발에 한계에 부딪힐 거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점프하는 거 열심히 해봐라, 계속 노력하다 보면 네가 날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벨 1, 2 또는 3까지 차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 기술에서 레벨 4로 넘어가려면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받고 있는 게 테슬라의 방법이죠. 자, 이런 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실적으로 차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자율주행 차량은 하루에 최대 20에서 30 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생성한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PC에 얼마짜리의 저장 장치가 들어있는지 아시실지 모르겠는데 제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아마 0.5 테라바이트가 들어있을 것 같고요. 제 데스크탑에는 한 좀 큰 게 들어가서 한 7테라 정도짜리가 들어있을 거예요. 제 데스크탑에는. 하지만 20테라나 32테라를 가지고 있는 분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라고 저희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가 전체가 얼마냐? 그러면 1페타바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1페타바이트는 1000테라바이트인 거죠. 이거를 차량에다 둬야 되는지 아니면은 클라우드로 서버에다 올려놓고 그때그때 필요한 걸 받아서 써야 되는지. 근데 네트워크가 불안정할 수도 있으니까 차량에도 어느 정도의 데이터는 있어야 되는데 그 적정한 정도가 얼마인지 거기에 대한 논란들이 많고요. 뭐 30테라 정도만 이 컴퓨터에 차량에 저장한다 하더라도 그 하드디스크의 비용이 차량의 비용만큼 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하드디스크라는 거는 원판이 고속으로 회전하고 그 위에 암이 움직이면서 읽어드리는 방식인데 이런 물리적인 방식으로 그 저장을 하면은 충격이나 이런 데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많은 노트북이나 PC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SSD를 써야 될 거다라고 하는데 차는 한 10년 쓰거든요. 근데 SSD라는 게 10년 동안 그 품질 보증을 해주진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 3년이라고 치면은 차를 10년 동안 몰면서 3번 정도는 SSD를 사서 교체를 하다 보면은 차값보다 SSD 비용이 더 많이 나갈 수도 있다, 이런 계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하드웨어들이 충분히 자율주행을 서포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세서의 역량이나 아니면 센서의 숫자도 계속 증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4000 톱스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4000 톱스에서 톱스 TOPS는 1초에 1조 번 계산하는 능력의 프로세서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4000 톱스라는 거는
1초에 4,000조 번의 계산을 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레벨 2나 뭐 레벨 3 정도에서는 2나 24 정도의 탑스 정도의 성능이 필요하다면 레벨 5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프로세스가 정말 고성능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럼 여기서도 굉장히 많은 비용 증가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센서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력 소비도 문제가 되는데요. 그 엔비디아가 2022년에 내놓을 거라고 보여주는 레벨 5용 보드에는 750와트의 전력을 소비하는 칩들이 이제 탑재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쓰이고 있는 칩들은 몇십 와트 정도의 전력을 쓰거든요. 그런데 750와트 정도의 전력이라면 차량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부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량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부품이 뭐냐면, 이 저속으로 운전하다가 이 핸들을 꺾을 때, 그러니까 고속으로 운전할 때는 핸들을 조금씩만 꺾어서 운전을 하게 되는데, 저속으로 갈 때는 코너 돌고 이러면 이렇게 왕창 꺾어야 되잖아요. 그때 전기를 되게 많이 쓰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 한 580와트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전력을 많이 쓰는 애가, 그것도 계속적으로 전기를 쓰는 애가 탑재가 돼서 가다 보니까 차량 자체가 전기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 차가 돼야 되는 거고, 배터리가 커져야 되는 거고, 당연히 뭐 전기차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환경이 발생을 하는 거죠. 또 하드웨어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규제와 제도의 문제도 있겠습니다. 이 항공기도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동 수단이었잖아요. 1903년에 미국의 키티호크에서 라이트 형제가 12초 동안 비행을 한 게 일단 현대적인 비행기의 첫 시초라고 보는데, 2년 만에 5년 만이죠. 5년 만에 이 라이트 형제들의 그 비행 시간은 2시간을 넘어가는 정도까지 가요.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2시간 가는 경우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행 거리 시간으로만 치면 상당히 이제 상업화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실제로 상용 항공사가 등장을 하는 건 2030년 전후에서 유럽에서 이제 KLM이나 루프트한자들이 이런 회사들이 생기면서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그러면 이 뭐 했는 거냐? 그동안에 규제가 만들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소비자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그런 작업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읽어보면은 라이트 형제 이런 사람들이 미국 대통령 모셔다 놓고 시연회 하다가 비행기 막 추락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되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항공기 산업이 산업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데, 지금 자율주행 업체들도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많이 아시고 계시는 어떤 그 난제일 수가 있는데,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 차량의 차량의 소유자가 안 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그 차가 사람을 쳐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으면 그 사고에 대해서 차량의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아니면 그 책임은 차를 만든, 어차피 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만든 업체는 따로 있으니까 그 업체에서 담당을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어떻게 해야 되지, 난제였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가장 먼저 판단을 내리는 게 이제 독일입니다. 독일이 올해 어떤 법률 이런 것들을 이제 개정을 하면서, 기존의 유인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에서는 차량 소유자가 책임을 진다. 그 차량 소유자가 운전을 직접 안 하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운전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차량의 소유자가 책임을 진다라고 그 규정을 했어요. 이런 규정들이 이제 정해지기 시작하는 게 지금의 단계인 거고요. 지난해 미국 자동차협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들의 12%만이 자율주행차를 신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람들의 그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자율주행 모빌리티 시장의 그 만개는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그 시기를 언제 정도로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제 찝어봐야 되느냐? 웨이모 또는 중국의 오토엑스 같은 업체들은 현재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애리조나주나 또는 쉔젠 같은 지역에서 무인 택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안 타는, 운전자가 안 타는 택시들을 시험 운전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는 2021년에 자율주행 기능의 차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희는 안 믿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크루즈라는 업체가 있는데 GM 등의 투자를 받은 자율주행 업체입니다. 이 크루즈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자율주행 시범 운전을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023년경에는 GM과 이제 합작해서 만든 자율주행 서비스가 이제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앱티브와 현대차가 합작해서 만든 모셔널이라는 업체는 2023년에
이제 자율주행 택시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시작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외에 모빌아이나 BMW 또는 포드, 폭스바겐, 아르고 연합 이런 쪽에서는 대략적으로 2025년 정도에 자율주행 서비스 차량을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업체들이 대략적으로 2021년 지금부터 한 5년 이내에 많은 업체들이 자율주행 차량이나 서비스를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2023년 정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그런 서비스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고, 2025년 정도가 돼야 이제 모든 업체들이 그런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대중들 상대로 마케팅을 세게 하고 어느 정도 좀 대중화가 시작되는 시기가 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 기존의 산업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자동차와 운송 산업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기존의 자동차 업체들은 모빌리티 시대가 되면 특징은 소비자와의 접점이 약해진다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왼쪽에 있는 차트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지금의 산업의 구조는 자동차 업체가 생산 인프라나 인력들을 관리를 하고 생산에 투입을 하고, 한편으로는 부품들을 다 외주를 줘가지고 개발시키고 생산해서 이제 납품을 받아서 조립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팔고 있죠. 그러니까 소비자들한테 최종적으로 팔려면 이 많은 부품사들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자동차 제조사의 완성품에 들어가서 팔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능력 있는 부품사를 할지라도 소비자한테 직접 우리가 뭐 좋은 에어컨 놨으니까 차에 갈아서 끼세요 이런 식으로 못하기 때문에 자동차 업체의 리더십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마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 고객들과의 접점을 쥐고 거기서 브랜드 가치를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상품을 기획하고 마케팅하고 이런 기법들을 통해서 자기의 고객층을 만들고 거기서 B2C 비즈니스에서 어느 정도의 마진을 좀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모빌리티 시대가 도래가 되면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바뀔 건데요. 사람들이 차를 직접 안 사요. 모빌리티 업체로부터 그때그때 서비스를 사서 써요. 그러면 자동차 업체의 최대 고객은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가 되겠죠. 그러면 기존의 B2C 비즈니스가 B2B 비즈니스가 되는 거고, 자동차 업체들은 고객과의 접점이 약화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대차 같은 회사들 생각해 보시면 그 안에 마케팅 부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고 상품 기획하고 이런 부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역량들이 완성차 업체들에 있을 필요가 없고, 그런 것들은 다 모빌리티 업체들로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자동차 업체들이 기존에 하고 있던 비즈니스의 영역을 그대로 유지를 하려면 자동차만 만들면 안 돼요. 모빌리티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 기존과 같이 고객들을 직접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 마진도 창출할 수 있고, 또 기존의 어떤 사업부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자동차 업체들의 주가를 보면은 그때 실적도 물론 주가에 영향을 주지만, 그보다 큰 스토리, 전기차 시대에서의 어떤 생산의 경쟁력 또는 뭐 연초에 있었던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들의 애플과의 협업 가능성,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주가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이유는, 미래의 모빌리티 시대에는 자동차 업체들이 그런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의 역량을 접근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크게 달라질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자동차 쪽에서의 그 변화를 저희가 또 하나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차트는 좀 특이한 차트인데요. 나무가 있다고 생각할게요. 어떤 뭐 수십 년 동안 자란 나무가 있는데 뚝 자르면은 나이테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안쪽에 있는 동그라미 나이테는 되게 옛날에 만들어진 나이테고, 바깥쪽이 새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차트거든요. 그래서 2004년부터 올해까지 각 자동차 그룹들의 자동차 시장의 점유율, 근데 대수 기준의 점유율을 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보여드리는 건데, 제가 이 차트를 처음에 그려보고 생각을 했던 거는, 야, 되게 안 바뀐다. 망하는 업체도 별로 없고 새로 생기는 업체도 많지 않구나. 물론 새로 생기는 업체들이 있죠. 뭐 중국의 조그만 업체도 지금 많이 생겨서 1% 점유율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뭐 테슬라 같은 회사도 지금 1% 점유율 차지하고 있지만, 도요타, 폭스바겐, GM, 르노 닛산, 그다음에 현대기아, 이 정도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10% 전후 정도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이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업체라도 쉽게 망하지 않고 계속 존속해서 가고 있는데, 이게 왜 이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사람들의 자동차에 대한 선호는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토요타 또는 폭스바겐 그 브랜드를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만족할 수가 없고 남들이 소나타를 많이 타면은 나는 소나타 사기 싫은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조금 더 다른 것들을 찾다 보니까 조그만 그 볼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수요가 있다 하면은 그 수요를 잡고 있는 업체는 계속 살아 있는 거죠. 여기도 BMW 같은 회사도 점유율이 한 3% 정도밖에 안 되지만 분명히 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면서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건데 지금은 이런데요.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같은 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뭐 그 아이폰이나 아니면은 안드로이드 폰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데 하드웨어는 같다 하더라도 세팅을 다 다르게 하잖아요. 앱을 다 다른 걸 깔아놓고 그러면 다른 폰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핸드폰도 되게 여러 가지 브랜드와 모델들이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을 잘 팔려면 그 기기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어떤 앱들, 그러니까 앱스토어에 들어가면 뭘 살 수 있고 플레이그라운드에 가면 뭘 살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그 생태계를 풍부하게 육성 잘 해놓고 있는 플랫폼 업체의 그 스마트폰 플랫폼이 살아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동차 시장에서도 하드웨어 자체는 좀 획일화되더라도 거기서 얼마든지 소비자들이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 자기 취향에 맞는 차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를 그 니치 마켓을 잡고 있던 업체들이 그 가치가 별로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는 그냥 그 공용의 플랫폼 하드웨어를 잘 만들어내는 업체 거 쓰고 거기서 이제 모빌리티 그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들을 풍성하게 제공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의 이제 서비스를 얹어서 쓰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거기 때문에 소규모 니치 시장에서 살아남고 있던 업체들의 입지가 좀 약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운송 산업에서의 영향을 생각을 해보면 운송 산업은 이미 IT 베이스로 빠르게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이 등장한 이후로 그 이전에는 매일매일 택배 서비스가 이제 그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어디서 사서 어디로 배송시킬지 알 수 없으니까 중앙에다 커다란 터미널에다 모든 물건을 오늘 배송해야 되는 거 다 모아놓고 빨리 분류해가지고 배송지별로 다시 뿌려주는 이게 현재의 택배 업체들의 시스템이거든요. 그게 이제 과거의 시스템이었는데 아마존이 들어오면서부터는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을 분석을 해가지고 1박 2일도 이렇게 모아놓고 분산시키기 이거는 배송시간 단축에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제 어느 정도 어떤 물량을 어떤 물건을 어느 정도 규모로 구매를 할지 다 예측을 해서 소비자들의 인근에다가 창고를 지어놓고 쌓아놓자. 판매 예측만 잘 맞추면은 재고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지도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소비자 인근에다 막 창고를 지었고 그걸 요즘 이제 풀빌먼트 센터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은 물류에서의 경쟁력이 어떻게 하면 재고를 과도하게 쌓지 않으면서 사람들 인근에다가 적절한 규모로 많이 쌓을 수 있느냐 이 소위의 분석 그리고 예측하는 능력이 핵심이 되고 있고요. 다만 마지막 단계 그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라고 많이들 얘기하는 최종 단계 배송은 여전히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물류업체들이 그 부분은 담당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존재감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근데 자율주행 차량 배송 차량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자율주행 차량은 24시간 돌아갈 거고 사람처럼 지금 이제 쿠팡이나 많은 곳에서 노동 관련된 이슈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자율주행 차량은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가 자율주행으로 대체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물류라는 서비스가 기존처럼 인력도 관리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복잡한 산업이 아니라 IT 기술에 의해서 경쟁력이 결정된 그런 산업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동차 업체들, 운송업체들은 도태될 것이고 이러한 역량들을 갖춰나가는 업체들을 우리가 어느 업체가 될 건지를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항상 저희 KB증권의 프리미어 서비스를 포함해서 여러 행사들에 많은 참석을 그리고 지지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리서치 센터는 여의도에 있는 우리나라의 증권가 중에서도 가장 짜임새 있고 그리고 펀더멘탈을 추구하는 리서치 센터라고 저희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증권사에서는 좀 볼 수 없는 그런 지식이나 어떤 인사이트를 많은 애널리스트를 통해서 좀 찾아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서밋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통해서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리미어 서밋 12회차 모빌리티 시대가 온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고객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